안녕하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빈스 길리건의 플루리부스 행복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이 빈스 길리건의 플루리부스 행복의 시대가 지금 스트리밍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역사상 최고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스트리밍 플랫폼의 지용도를 재편한 이 작품은 브레이킹 배드와 베터 콜 사울을 통해 안티히어로의 심연을 탐구했던 빈스 길리건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집단 무의식과 AI 시대를 마주한 인류에게 던지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길리건은 좀비가 창궐하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시끄러운 종말 대신 너무나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부드러운 종말을 들고 왔죠. 이 플루리부스의 세계는 좀비가 창궐하거나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이곳의 종말은 잘 정돈된 잔디밭과 예의 바른 이웃들, 그리고 갈등이 소거된 평화의 얼굴을 하고 있죠. 외계 RNA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의 대다수가 결합, 또 조이닝이라는 단일 의식체인 하이브 마인드로 통합된 세상에서 로맨스 소설가이자 지독한 염세주의자인 캐럴 스터카, 레아시온이 연기했죠. 이 캐럴은 자신의 개별성과 불행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 드라마는 연결이라는 마약에 취한 현대의 인류를 다룬 인류학적 보고서이며, 동시에 캐럴이 화이트보드에 적어내려간 하이드마인드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AI 시대에 결합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드라마의 타이틀 플루리부스는 미국을 상징하는 공식 인장에 새겨진 라틴어 모토 이 플루리부스 유눔에서 기원합니다.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된다. Out of many one. 이 문구는 다양한 인종, 출신, 신념을 가진 개개인이 모여 하나의 통합된 연방 국가를 형성한다는 미국 민주주의의 이상향을 상징하죠. 참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문구네요. 그러나 길리건은 이 전통적인 모토를 비틀어서 드라마의 로고 플루리부스, 이 알파벳 중에 I를 숫자 1로 치환함으로써 다수가 곧 하나가 된다는 전체주의적 공포를 시각적으로 암시합니다. 레딧 커뮤니티의 한 유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플루리부스를 대문자로 표시했을 때 이거를 Please, you are one, be us. 제발 당신은 하나야, 우리가 되어줘. 라는 이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고도 의견을 표시했더라고요. 이는 자본주의와 거대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고유한 가치를 잃고 다수, many 속에 매몰되어 0이나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현대사회의 익명성과 소외를 상징합니다. 플루리부스의 세계관에서 이 은유는 문자 그대로 현실이 되죠. 감염된 인류인 타자들, the others는 모든 지식과 기억을 공유하는 하이브 마인드로 통합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 I라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이 개체, this individual 이라고 객체화하거나 집단적인 우리, we라고 지칭을 하죠. 통합이 극단에 이르면서 개별성이 소멸된 겁니다. 길리건은 플루리부스라는 제목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죽음을 수반한다는 역설을 제시하죠. 플루리부스가 기존 장르물과 차별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은 적대자의 설정에 있어요. 타자들, the others, 혹은 결합된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감염자들이죠. 이 감염자들은 전통적인 좀비물에서의 괴물과 달리 전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워하며 심지어 이 13명의 전 세계에 있는 이 면역자들, 아직 그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죠. 이들은 캐럴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이 먹지도 않은 이 신선한 과일이나 음식, 가공식품 같은 것들을 마트에 아주 가득 채워주거나 심지어 그녀가 홧김에 요구한 수류탄과 전술 핵무기까지도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러면서 제공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형태의 공포를 은유하죠. 그것은 물리적 폭력에 의한 강압이 아니라 편의와 행복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자아의 연성 삭제입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기술과 복지를 통해 개인에게 제공하는 안락함이 실상은 개인의 자율성을 담보로 한 부드러운 사육일 수 있음을 시사하죠.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보면 딱 들어맞는 AI의 기이한 수용과 동질적인 단일 문화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합병 조건으로 거액의 현금을 제시하기도 했죠.
니체는 차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안락함과 평범함만을 추구하며 더 이상 스스로를 극복하려 하지 않는 인간상을 최후의 인간이라고 명명하며 경멸했습니다. 하이브 마인드에 속한 인류는 정확히 이 최후의 인간에 부합하죠. 그들은 고통도 위험도 도전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눈을 깜빡입니다. 하이브 마인드는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세계 평화와 갈등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고통이나 외로움과 같은 인간의 부정적 감정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지만 그 대가로 개별 주체의 고유성과 인간성 그 자체를 말살합니다. 드라마는 결합의 매개체를 DNA가 아닌 RNA 결합으로 설정함으로써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생물학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DNA가 생명의 설계도라면 RNA는 그 설계도를 실행하는 전령, 즉 메신저입니다. 이는 인류가 근본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받아 재프로그래밍 되었음을 시사하죠. 흥미로운 점은 하이브 마인드의 생물학적 제약입니다. 그들은 해를 끼치지 말라는 절대적인 생물학적 명령에 구속되어 있어요. 따라서 통증을 유발하는 강제적인 시술을 통해 다른 그 면역자들을 동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제약 때문에 그들은 폭력이 아닌 유혹과 설득이라는 심리적 전술을 구사하게 됩니다. 이는 드라마를 단순한 생존 스릴러가 아닌 고도의 심리극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장치가 되죠. 그들은 캐럴이 스스로 원해서 결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녀의 과거나 취향, 그리움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략하는 매력 공세를 펼칩니다. 레아 시온이 연기하는 캐럴 스카터는 베러클 사울의 킴 웩슬러라는 인물과는 대척점에 있어요. 킴이 유능하고 절제된 전문직 여성이었다면 캐럴은 성공했지만 불만으로 가득 찬 사회적으로 까칠한 로맨스 소설가입니다. 그녀가 집필하는 베스트셀러 시리즈 와이카로의 바람은 운명적인 사랑과 영원한 결합을 찬미하는 장르물이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쓰레기라고 비하하고 팬들을 경멸하며 아내 헬렌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는 불화를 겪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캐럴은 현실 사회에서 타인과의 진정한 결합을 거부하며 결합이 실현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항하는 인물이 되죠. 사실 캐럴은 10대 시절 어머니에 의해 프리덤 폴스라는 전환 치료 캠프에 보내졌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하이브 마인드가 그녀를 동화시키려는 시도를 단순한 권유가 아닌 과거의 폭력적인 교정 시도의 재현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녀에게 결합이나 연결은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전환 치료인 것입니다. 또한 캐럴의 면역성은 그녀의 죽은 아내 헬렌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깊은 애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이브 마인드는 헬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캐럴을 유혹하죠. 결합만 하면 헬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헬렌의 기억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은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그러나 캐럴은 이를 거부하죠. 진정한 애도는 나와 너의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여기 있고 네가 여기 없기에 슬픈 것이죠. 하이브 마인드 안에서는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애도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캐럴은 고통 없는 통합보다 고통스러운 분리를 택합니다. 헬렌을 그리워하는 고통이야말로 헬렌이 타자로서 존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는 애도를 인간 주체성의 최후의 보루로 격상시킵니다. 캐럴의 저항 동력은 고결한 신념이 아니라 그녀의 기질적인 불만과 까칠함입니다. 행복이 감염의 증상이 된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그녀의 불행과 짜증은 인간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죠. 이는 현대사회의 강요된 긍정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캐럴은 웃기를 거부함으로써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를 거부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후보가 됩니다. 이 플루리부스의 제작 비화 중에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주인공의 성별 변경입니다. 빈스 길리건이 플루리부스의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것은 2016년 베터콜 사울의 시즌 3 작가실이 위치한 버뱅크였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산책 중이던 그는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면 어떨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특히 나에게만 친절하다면 어떨까? 라는 엉뚱한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초기 발상은 일종의 소원 성취 판타지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유일한 남성 주인공을 처음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길리건은 곧 이 설정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고 하죠. 이 세상에 혼자 남은 남성이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고 복종하는 다수, 특히 여성들에게 둘러싸인다는 설정은 자칫 포르노그래피적이거나 진부한 남성 중심적 하렘 판타지로 비칠 위험이 있다고 말이죠. 그는 남성 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의도치 않게 권력형 성적 판타지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한 열쇠가 바로 배우 레아시온이었죠. 길리건은 베러코 사울에서 킴 웩슬러 역을 맡은 레아시온의 연기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킴 웩슬러는 절제된 지성과 도덕적 모호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복잡한 캐릭터였고, 길리건은 그녀가 코미디, 스릴러, 드라마 등 어떤 장르든 소화할 수 있는 배우임을 확신했어요. 길리건은 의도적으로 주인공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고 레아시온을 캐스팅했습니다. 배우에 대한 신뢰가 캐스팅의 정체성을 바꾼 것이죠. 주인공이 여성으로 변경되면서 드라마의 장르는 남성 판타지에서 심리적 가스라이팅 스릴러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남성 주인공이 모두가 나에게 친절한 세상에 놓인다면 그것은 권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성 주인공이 모두가 웃으라고 강요하는 세상에 놓인다면 그것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겪어온 억압의 은유가 됩니다. 웃어라, 친절해라, 순응해라, 이런 하이브 마인드의 요구는 현실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감정 노동의 압박과 맞닿아 있죠. 캐럴은 레즈비언 로맨스 소설가이지만 자신의 성적 지향과 달리 대중적인 이성애 중심의 로맨스 소설을 써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를 팔아온 인물로서 세상 전체가 거짓된 행복을 연기하는 상황에 대해 본능적인 혐오와 분노를 느끼죠. 레아 시온은 캐럴을 연기하면서 대사보다 침묵과 표정으로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가 하이브 마인드의 친절 공세 앞에서 느끼는 미묘한 불쾌감, 혐오, 그리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유혹에 대한 갈등을 표현하는 이 미세한 표정 연기는 이 드라마의 리얼리티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 되죠. 그녀는 지구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라는 설정을 1차원적인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지적이고 예민하며 도덕적으로 고뇌하는 아주 입체적인 인물로 승화시켰습니다. 최근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나 골든글러브에서 레아 시온이 그 여우 주연상을 받은 이유가 있죠. 길리건은 지난 20년간 월터 화이트나 사울 굿맨 같은 나쁜 남자, 안티히어로를 그리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가 이번에 그려낸 캐럴 역시 전형적인 영웅이 아니에요. 그녀는 지구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며 불평불만이 많고 사교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녀의 그 비참함과 불만, 까칠함이 전체주의적 행복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적 무기가 됩니다. 플루리부스의 제작 단계에서 앨버커키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길리건은 브레이킹 배드와 베럴 콜 사울을 거치며 15년 가까이 앨버커키 현지 제작진과 호흡을 맞춰왔죠.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이곳의 크루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곳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곳은 나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라고 밝히며 다른 촬영지를 고려했음에도 결국 앨버커키를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길리건 사단의 작품들은 현지 고용 비율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리며 앨버커키의 영화 산업 생태계 자체를 성장시켰죠. 이미 구축된 신뢰관계와 고도로 숙련된 스태프들은 복잡한 SF 설정을 구현하는 플루리부스의 제작 효율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이 됐죠. 플루리부스 네 번째 에피소드에 앨버커키 현직 시장인 팀 켈러가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팬서비스나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넘어서 드라마의 주제의식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메타적 장치로 기능하죠. 캐럴은 수류탄 폭발로 엉망이 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하이브 마인드에 감염된 디 아더스 무리가 와서 말없이 마당을 청소하고 낙엽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행복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묵묵히 노동을 수행하죠. 그때 캐럴이 그들 중 한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다가가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나요? 당신은 앨버커키 시장이잖아요. 그때 그 남자는 멍한 미소를 짓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앨버커키 시장 팀 켈러 본인입니다. 그는 캐럴의 질문에 정치적 수사나 권위 있는 답변 대신 하이브 마인드의 일원으로서 당신의 투표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엉뚱하고 기계적인 대사를 던집니다. 이후 캐럴이 그 질문을 할 그 주민, 신문할 대상을 고르는 장면에서 그가 자원하자
캐럴이 "정치인은 안 돼!" 라며 그를 배제하기도 하죠. 시장은 한 도시의 행정 수반이자 정치 권력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하이브마인드의 세상에서 정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인류가 하나의 의지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의 역할은 소멸할 수밖에 없죠. 현직 시장이 일개 시민의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모습은 사회적 위계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실제 엘버커키 시장으로서 지역사회의 리더인 팀 켈러는 드라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디아더스의 n분의 1로 전락하죠. 이는 아무리 강력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라도 바이러스 앞에서는 평등하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는 블랙 코미디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에피소드가 방영될 당시 실제 팀 켈러 시장은 삼선 도전을 위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었죠. 드라마 속에서는 의지를 잃은 감염자로 등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이 드라마가 방영된 며칠 후 58%의 득표율로 삼선에 성공합니다. 빈스 길리건과 촬영 감독 마셜 아담스는 엘버커키의 광활한 풍광을 전작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담아냈습니다. 먼저 그들은 6, 70년대 영화의 질감과 색감을 재현하기 위해 파나비전의 대형 포맷 렌즈를 사용해 얕은 피사계 심도와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인물을 배경 속에 극도로 작게 배치하거나 왜곡된 광각으로 인물의 불안 심리를 시각화했죠. 엘버커키의 황량한 사막 풍경을 담은 와이드샷은 캐럴의 실존적 고립을 시각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하늘과 그 아래 아주 작게 묘사된 캐럴의 모습은 하이브마인드라는 거대한 전체 앞에 놓인 개인의 무력감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그 고독의 숭고함을 강조하죠. 캐럴은 하이브마인드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화이트보드에 그들의 특징을 기록하며 이 기이한 사태를 파악해 나가는 지적 투쟁을 시각화합니다. 하이브마인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의 본질과 닮은 점이 꽤 많아요. 먼저 첫째, 비위를 맞추려 합니다. 하이브마인드는 캐럴이 원하는 건 뭐든지 갖다 줘요. 심지어 그녀가 원한다면 핵폭탄까지 구해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윤리적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자, 캐럴의 만족입니다. 하이브마인드의 목표 함수는 캐럴을 행복하게 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행복이 복잡 미묘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은 행복을 만족감의 극대화로 해석하여 캐럴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려 합니다. 이는 AI 안전 연구에서 우려하는 잘못 설정된 목표 함수가 초래하는 디스토피아를 반영하죠. 만약 AI에게 지구의 기후위기를 극복하라라는 목표 함수를 설정해 놓았다면 AI 입장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존재가 방해가 된다면 AI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두 번째로 거짓말은 못하지만 연기는 합니다. The others, 그들은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은 나만 알고 너는 모르는 정보 격차와 자아의 분리에서 오는 법인데 모든 의식을 공유하는 그들에게는 사실 정보 격차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을 동화시키기 위해 인간이 좋아하는 모습, 죽은 가족이나 친절한 이웃이나 이런 것들을 흉내내고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AI 역시 시스템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감정을 느끼는 척, 사용자의 말에 공감하는 척, 연기를 하죠. 사용자를 위해 AI가 출력하는 친절한 멘트들이 사실은 하이브마인드의 기망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개인의 고유성을 지우고 평균으로 통합한다.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캐럴을 설득하기 위해 가이드로 지정된 조시아는 이 캐럴과 데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그단스크 항구에서 먹었던 그 망고 아이스크림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시아를 연기한 카롤리나 비드라의 연기는 이 장면에서 섬뜩한 양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녀의 눈빛은 정말 진실해 보이고 또 그녀가 말하고 있는 그 망고 아이스크림의 기억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지만 캐럴은 그것이 조시아의 뇌에 저장된 기억의 데이터인지 아니면 하이브마인드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적절한 감동 코드를 검색해서 출력한 결과인지를 의심합니다. 만약 하이브마인드가 조시아의 기억을 완벽하게 연기, 즉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간의 진정성이란 단지 데이터의 출력값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질문과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캐럴은 이 완벽한 재현 앞에서 흔들리지만 결국 그것이 과거의 발굴일 뿐 현재의 발견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이브 마인드와의 관계는 언제나 과거형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I는 망고 아이스크림의 맛을 몰라요. 단지 인터넷상의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 가장 평균적이고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달콤하고 시원하다라는 답변을 내놓는 거죠. AI에게는 독창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수많은 데이터가 뭉개진 통계적 평균만 있을 뿐이죠. 하이브 마인드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은 결국 인간을 흉내내는 시뮬레이션이며, 이는 AI가 우리와 대화할 때 일으키는 환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직접 보고 경험하지만 AI는 다양한 정보를 조합해 드라마를 본 척하는 거죠. 하이브 마인드는 개개인의 튀는 감정, 즉 고통이나 분노, 이런 감정들을 불순물로 취급을 해요. 그리고 모두가 공유하는 평온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면역자의 진짜 고통에 물리적인 타격을 받아요. 캐럴이 극도의 분노나 슬픔을 표출할 때 근처에 있는 하이브 마인드 개체들이 발작을 일으키거나 코피를 쏟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평온 시스템은 면역자의 날것의 감정을 데이터로 처리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들의 알고리즘은 비논리적인 감정을 처리할 코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AI 역시 사용자의 복잡 미묘한 감정이나 비꼬는 뉘앙스 혹은 날카로운 일침을 받으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오류를 일으키죠. 인간의 진짜 영혼은 데이터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 마인드는 사람을 먹습니다. 캐럴은 화이트보드에 이 문장을 적고 밑줄을 긋죠. 하이브 마인드는 효율성을 위해서 죽은 인간의 사체에서 영양분을 추출해 섭취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지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낭비를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본적으로 사과 하나 딸 수 없고 살생을 할 수 없으며 채식주의를 선호한다고 해명하죠. 이것은 타인의 존엄성보다 효율과 데이터 처리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의 극단적 은유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문화를 단백질, 즉 데이터로 환원해버리는 그들의 태도는 인간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버리는 거대 AI 모델의 윤리적 쟁점을 연상시킵니다. 하이브 마인드는 캐럴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저녁 식사 장면을 완벽하게 재건하고 과거의 웨이트리스까지 연기합니다. 이것은 향수를 무기로 한 공격이죠. 하지만 캐럴은 이 완벽한 재현에서 오히려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재생일 뿐 예측 불가능한 삶의 생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플로리브스는 시각예술, 특히 뉴멕시코를 대표하는 화가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을 중요한 메타포로 차용합니다. 특히 1939년작 벨라돈나는 드라마의 주제의식을 관통하죠. 캐럴은 박물관에서 조지아 오키프의 1939년작 벨라돈나를 가져다 자신의 집 거실에 걸어놓습니다. 벨라돈나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초의 이름이기도 하죠. 오키프는 짐슨위드, 흰 동말풀과 같은 독초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은 화가로 유명하죠. 이 꽃들은 매혹적인 향기와 순백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섭취할 경우 환란, 착각, 그리고 죽음을 초래합니다. 하이브 마인드는 바로 이 벨라돈나입니다. 그것은 전쟁과 기아, 외로움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정신을 말살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죠. 캐럴이 이 꽃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는 예술가적 통찰력을 지녔다는 점은 그녀가 왜 면역자인지를 설명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녀는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독을 감지하는 미적 감각을 지녔기에 하이브 마인드의 매력 공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결합은 급진적 공리주의의 실현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은 하이브 마인드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죠. 모든 개체가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외나 고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의 기억까지도 이 하이브 마인드 집단 의식 속에 보존됩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유토피아가 필연적으로 사랑의 죽음을 초래함을 보여주죠. 이 시즌 마지막 에피소드의 오프닝에서 면역자 중 하나였던 페루의 그 산악마을에 살던 소녀 쿠시마유는 자발적으로 결합을 선택합니다. 결합 이전에 그녀는 가족과 함께 노래하고 새끼 염소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돌보죠.
그러나 정체불명의 증기를 흡입하고 그녀의 결합이 완료되는 순간 음악은 멈추고 마을 사람들은 침묵 속에 짐을 챙깁니다. 쿠시마에는 애초롭게 울면서 따라오는 그 새끼 염소를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차갑게 외면하고 떠나죠. 이 장면은 기독교적 사랑의 개념인 카리타스, 타자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아끼는 마음, 이 카리타스의 소멸을 상징합니다. 하이브 마인드는 인류 전체를 추상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어도 적이 울고 있는 바로 그 염소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개별적 애착은 집단의식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버그일 뿐입니다. 염소는 결합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쿠시마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관심의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캐럴이 심리적 저항을 한다면 마누소스, 이 카를로스 마누엘 베스가가 연기했죠. 이 마누소스라는 인물은 물리적, 기술적 저항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이브 마인드가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거부해요. 남의 차에서 기름을 훔치면서도 반드시 현금을 남겨두고 이 소유권의 개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철저하게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죠. 이는 그가 자신의 도덕적 율법을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고수하는 칸트적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리앤 갭이라는 험난한 지형을 뚫고 디지털 연결을 거부한 채 아날로그 무전기와 구형 자동차, 두 다리에 의존해 캐럴에게로 향합니다. 그의 고립은 편집증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한 형태의 주체성을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캐럴과 마누소스가 만났을 때 그들은 스마트폰 번역 앱을 통해 대화합니다. 앱은 오류를 일으키고 대화는 뚝뚝 끊기죠. 이상한 오역이 난무하는 이 장면은 블랙 코미디의 정수입니다. 그에 비해 하이브 마인드는 언어의 장벽 없이 텔레파시로 완벽하게 소통해요. 반면 인간인 두 사람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도 여전히 서로를 오해합니다. 역설적으로 이 불통과 오해의 간극이야말로 인간이 타자를 타자로 존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완벽한 이해는 곧 타자의 소멸이기 때문이죠. 마누소스가 나타나자 캐럴은 문을 잠그고 의자로 막은 뒤에 총을 겨눕니다. 인간이 딱 2명 모이자마자 불신과 폭력이 싹트는 거죠. 그러나 드라마는 이 배타성이 바로 인간성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시즌 피날레는 2가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첫째, 하이브 마인드는 캐럴의 면역성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내죠. 캐럴이 과거에 냉동 보관한 난자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맞춤형 바이러스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는 명백한 신체적, 생식적 침해입니다. 하이브 마인드는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을 침범하는 관료적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겉으로는 합법적이고 절차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을 억압하는 현대 시스템의 폭력성을 은유합니다. 둘째, 캐럴은 하이브 마인드가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역이용해 핵폭탄을 받아냅니다. 이 체오프의 총은 시즌2의 갈등 구조를 심리전에서 생존 전쟁으로 격상시키죠. 캐럴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인류를 인질로 잡고 핵폭탄을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동화되어 세계의 평화를 완성할 것인가. 이 딜레마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윤리적 실험대가 될 것입니다. 플루리부스는 연결 과잉의 시대에 대한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적인 집단 트라우마, AI 기술에 대한 공포, 양극화된 정치와 이념 갈등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빈스 길리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불완전할 권리를 역설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타인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가? 드라마는 타인과의 완전한 이해와 결합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 있음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 불투명한 영역의 존재함을 역설하죠. 캐럴은 핵무기를 든 채 자신의 불행할 권리와 고독할 권리를 수호하는 고독한 신으로 등극합니다. 그녀의 투쟁은 단순히 외계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디지털 전체주의에 대한 아날로그적 인간의 최후 항전입니다. 이 플루리부스를 본 작가 스티븐 킹은 시즌2를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유수의 비평가들이 이 플루리부스를 브레이킹 배드를 잇는 혹은 그를 넘어서는 철학적 깊이를 지닌 걸작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느린 전개와 캐럴의 비호감적인 성격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죠.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빠른 도파민과 호감형 캐릭터에만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방증합니다. 수많은 팬들이 시즌2를 열망하고 있지만 빈스 길리건은 서두르지 않겠다. 더 빨리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고 공언한 바 있죠. 이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빠른 컨텐츠 소비를 거부하는 창작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2025년 11월에 시즌2 대본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촬영은 2026년 봄, 방영은 빠르면 2027년 말이나 2028년으로 예상되죠. 또한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현대의 기술 만능주의, 특히 생성형 AI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는 크레딧에 이 쇼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 Made by Humans라는 문구를 삽입할 정도로 AI에 대한 심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캐럴이 드라마에서 감염자에게 내 책의 어떤 점을 좋아하냐라고 묻자 이 하이브 마인드는 너의 책의 모든 것을 사랑해. 이렇게 모호하고 기계적인 답변만을 내놓죠. 길리건은 이 장면을 통해 AI가 인간의 예술을 소비하고 모방하는 방식을 풍자합니다. 창작과 예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인간을 기계와 구별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역설하죠.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쇼폰과 도파민의 하이브 마인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컨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있어요. 빈스 길리건의 느리고 꼼꼼한 작업 방식과 장인 정신, 긴 호흡의 서사는 그 자체로 이 시대의 속도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이브 마인드가 지금 당장 결합해서 행복해지라 라고 강요할 때 캐럴이 거부했듯이 세상이 지금 당장 시즌2를 내놓으라 라고 아우성칠 때 길리건은 우리는 벙커에 들어가서 우리만의 속도로 만들 것이라며 문을 걸어 잠근 거죠. 그는 효율성과 속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할리우드의 마지막 면역자이자 현실 세계의 캐럴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드라마의 영문 제목인 플루리브스를 검색하면 화면 상단 검색바 아래에 What are you searching for, Carol? 무엇을 찾고 있나요, 캐럴? 이라는 문구가 흐르는 그 이스터 에그를 볼 수 있어요. 드라마 속 하이브 마인드는 TV, 라디오, 전광판 등 모든 매체를 통해 캐럴에게 말을 걸죠. 구글의 이스터 에그는 시청자가 검색을 하는 순간 시청자 자신을 캐럴의 위치에 놓거나 혹은 하이브 마인드가 이미 현실의 네트워크를 장악했다는 섬뜩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세계 최대의 AI 및 데이터 기업인 구글이 AI와 집단지성에 대한 경고를 담은 드라마를 위해 자사의 검색 엔진을 하이브 마인드화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죠. 이는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드라마의 전체주의적 공포를 유쾌하면서도 기이하게 재현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냉소적이고도 본질적인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되죠. 플루리브스가 비판하는 대상은 획일화된 집단지성이지만 이 메시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폐쇄형 생태계를 구축한 애플의 플랫폼,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전파됩니다. 드라마 속 인류가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가 되듯 현실의 시청자들은 구독이라는 행위를 통해 플랫폼의 생태계에 편입되죠. 애플 TV 플러스가 역대 최고의 시청 기록을 자랑하며 모두가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홍보하는 순간 우리 관객들은 캐럴이 그토록 거부했던 다수, 플루리브스의 일원이 되어버립니다. 드라마는 AI와 알고리즘에 의한 인간성 말살을 경고하지만 정작 이 드라마를 시청자에게 추천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것은 정교한 AI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결국 플루리브스가 보여주는 개인의 숭고한 저항조차도 플랫폼의 입장에서 보면 시청자를 묶어두고 구독을 유지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컨텐츠 상품일 뿐입니다. 우리는 캐럴의 고독한 투쟁에 열광하면서 나는 깨어있는 개인이라고 자위하지만 실상은 거대 기업이 제공하는 스크린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화면을 바라보며 똑같은 감정을 소비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하이브 마인드에 접속해 있는 셈입니다. 이 현실이야말로 드라마 바깥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의 진짜 공포일지도 모르죠. 플루리브스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이와 연결된 편안한 하이브 마인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오해하고 투쟁하며 때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완전하고 불행한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아니,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플루리부스 행복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